1940년에 독일은 감옥에서 가져온 강간범, 살인자 및 소아 성애자로 구성된 특별 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제한 없이 균일 한 무기 및 흰색 편지를 받았다. 첫 번째, 세계대전의 베테랑은 성적 학대로 비난했다. 오스칼 딜레왕흐. 벨로루시에서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불태웠다. 바르샤바에서는 4만 명의 민간인이 3일 만에 살해되었습니다. 헝가리에서 그들은 전쟁의 신사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근절회의했다. SS 경찰관조차도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동정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위해. 나치 정권은 왜 잔악 행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이 단위를 5년 동안 유지했습니까? 병원, 교회 및 고아원을 학살한 후에도 누가 디리왕헤르를 보호했습니까? 그리고 독일이 전쟁 후 재건을 시도하는 동안이 범죄 여단은 어떻게 정의를 탈출했습니까? 제국의 괴물, 정육점 주인 디를레방어의 탄생. 1940년 봄, 독일은 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지만 하인리히 히머의 조심스러운 눈으로 이상한 군사 실험이 형성되었다. 오렌부르크의 훈련장에서 베를린 외곽에 있는 80명의 남자가 침묵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밀렵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였으며 레이치 교도소에서 직접 추출하여 현대 군사 역사에서 전례 없는 부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전기가 이미 힘을 특징 짓는 왜곡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사람, 오스칼 폴 디엘레왕헬. 1895년 바이엘은 웨즈버그에서 태어난 디엘레왕헬은 대조를 방해하는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제1급 및 2학년 아이론 크로스의 소지자 인일 차 세계대전의 베테랑상은 또한 정치과학 박사로서 논문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계획된 경제를 방어하여 미래 나치 경제정책의 주요 요소를 예상했습니다. 지적과 전투원 사이에 이러한 이원성은 성적과 부패한 포식자의 세 번째, 더 혼란스러운 차원을 숨겼습니다. 대전 후 디에를레 왕은 초기 와이말 리퍼블릭에서 공산주의자와 좌파의 급진파와 싸운 폭력적인 프레이코르스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1921년 3월, 그는 쌍알하우센의 공산주의 민병대에 대한 작전을 지시한 후 군대를 초과 한잔인 함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그는 신흥 나치 운동에서 경력을 쌓아 1923년 NSDAP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1934년에 적십자사의 자발적인 십사, 세 미만의 어린이의 성적 학대로 체포되어 정죄당했을 때 파괴적인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 입장에 횡령과 권위 학대에 대한 고발이 추가되었습니다.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자신의 계급, 학업 타이틀을 벗어났으며 나치당에서 추방당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리왕은 강력한 동맹국이 있었습니다. 대전 후 수석 SS 장교이자 그의 친구 인거틀롭 벨가는 힘렐에 대항하여 그를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의 유죄 판결의 일부와 웰샤임 컨스트레이션 캠프를 통해 간단한 단계를 밟은 후 그는 스페인 남북전쟁 중에 컨돌 리지온에서 봉사하는 자신을 구속할 것을 제안받았다. 스페인에서는 대중의 조사와는 거리가 멀지만 디알레왕헤르는 그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의의 위반과 살인에 대한 고발은 재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그에 돌아왔을 때 그는 나치당에서 재입원하고 군사 범위를 복원했으며 귀중한 전투원으로 시스템에 통합되었습니다. 손더코만도 딜레왕의 기원은 전략적 이데올로기, 적 비전과 융합된 전략적 필요성에 반응했습니다. 제국은 동유럽의 숲에서 당파와 싸워야 했다.
이를 위해 히밀러는 밀렵군, 추적 경험이 있는 남성 및 산림 환경에서 무기 관리를 모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범죄자라는 사실은 장애물이 아니라 뒤틀린 나치 논리에서 이점이었다. 히밀러의 낭만적인 상상에서 이 밀렵군들은 불가분의 독일 아리오를 대표했습니다. 외로움, 자기만족, 퇴화 사회의 규범에 저항합니다. 그의 범죄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제, 할 수 없는 성격의 증거로 해석되었다. 브루탈리티, 인텔리전스 및 파나틱 로열티의 조합으로 데얼레 왕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전쟁 범죄 개념을 혁신할 수 있는 부대가 태어났다. 어떤 상황에서는 잔악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일반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유니폼과 무기를 주며 반사회적 충동을 제국의 적들에 대한 지시하기 위한 명백히 설계된 힘이었습니다. 나치 국가가 그 구조에 범죄를 어느 정도까지 통합한 그림자 군단, 검은 사냥꾼들의 해방. 1940년 여름에는 폴란드 루블린 지구에 있는 손더코만도 딜레왕엘의 운영 대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기본 훈련을 통해 블랙 헌터즈라는 별명을 얻은 블랙 유니폼으로 사인이 첫 80개의 밀렵은 당파와 싸우고 후면의 보안을 보장하는 혐의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은 다른 기존의 군사단위 이외의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이 초기 신병의 프로파일은 이질적이었다. 일부는 대공황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잡힌 단순히 빈곤한 농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략, 무장 강도, 살인 사건에서 어두운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합한 것은 총기에 대한 친숙함과 숲이 우거진 지형에 대한 지식, 이론적으로 귀중한 당파자의 사냥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간의 공식 보고서는 선언된 사명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루블린에서 첫 달 동안 실제 싸움을 제한한 당파나 사상자와의 문서화된 충돌은 없었습니다. 강도, 위반 및 살인 사건에 대한 불만은 폴란드 시민 인구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드러난 측면은 루블린의 유대인 빈민가에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디엘레 왕의 남자들은 정기적으로 입국하여 신문을 위해 임의로 선택한 남성과 여성을 선택하여 돈, 보석 또는 강제 서비스 형태로 지불을 얻은 후 공개했습니다. 이 체계적인 강탈은 약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령관의 암묵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불만은 철수를 요청하니 지역의 고조파 SS 경찰관에 도달했습니다. 1942년 1월 디알레 왕은 의도적으로 게임이 약탈 활동을 계속하도록 지연시켰지만 이 부대는 공식적으로 벨로루시로 이송되었습니다. 처벌을 받는 것 외에는 부대가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효과에 깊은 인상을 받은 히밀러는 새로운 신병 모집을 훨씬 더 혼란스러운 프로파일로 통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위반, 살인, 소아애, 의도적 인화제 및 가학적인 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의 채용을 허용하는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웰마크트 징계단위와 SS, 심각한 위반으로 원래 부대에서 추방된 사람들도 통합되었습니다.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에 손더코만도의 구성은 급진적 인변성을 경험했습니다. 원래의 밀렵군들은 점차 폭력적인 범죄자, 소시, 오패스 및 정신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300명을 초과하여 공식적인 군사 구조를 가진 회사에서 조직되었지만 내부 훈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독일인들은 점령 영토, 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어에서 채용된 보조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과는 군사 연대기에서 독특한 하이브리드 힘이었습니다.
내부 테러와 외부 초과의 공모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한 사령관이 감독한 균일한 포식자의 아말감 징계에 대한 처벌은 심각하고 종종 필사자였지만 동시에 민간인에 대한 학대가 장려되었습니다. 이 이원성은 잔인함, 순종 안쪽, 그리고 적절하게 범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과 같은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존더코만도 디를레 방어는 변칙적인 예외가 아니라 이 예외적인 논리를 구현하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도구였습니다. 범죄 기록으로 인해 이미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던 구성원들은 서구 문명의 모든 녹색 지역, 불타는 벨라루스, 광대한 숲과 늪이 있는 벨로루시는 손더코만도 딜레 왕해를 정의할 불규칙한 전쟁의 이상적인 단계가 되었습니다. 1941년 소비에트 침공 후 합병되니 영토는 체포에서 탈출한 붉은 군대의 군인들로 구성된 성장하는 당파 저항을 수용했으며 유대인들은 빈민가에서 탈출했으며 점령의 잔인함에 의해 급진적 인지역 농민들 1942년 초 독일 당국은 해당 지역에 약 2만 3천 명의 활동적인 게릴라가 있다고 추산했으며 이는 중부군 집단의 보급선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대응은 기존의 반란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적 전투원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초토화 정책을 통해 적의 지원 기반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942년 1월부터 1944년 8월까지 존더코만도는 밤베르크 작전 1942년 4월, 에른테페스트 작전 1943년 가을, 코트부스 작전 1943년 5월을 포함한 55개의 주요 대항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각각은 잔혹함의 규모에 있어서 독특한 장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 동안 운영 역학은 개선되었습니다. 전체 지역은 당파 영토로 지정되었으며 그 주변 내의 모든 마을은 합법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부대는 각 지역을 둘러싼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중앙 광장에 모여 초보적인 선택에 따라 달라졌다. 청년 남성과 독신 여성은 추방을 위해 강제 노동으로 분리되었다. 나머지 어린이, 아기가 있는 어머니는 자주 그 자리에서 처형되거나 나중에 불에 타던 공동 건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셔트부스 작전은 이러한 동작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1943년 5월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대한 후속 분석에 따르면 500개의 무기만이 회수되었으며 피해자의 5% 미만이 전투원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 지구에서는 200개가 넘는 시체, 주로 여성, 장로 및 어린이로 일반적인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손더코만도는 이러한 일반화된 잔인함의 맥락에서도 그것을 구별하는 특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끔찍한 전략은 그의 채굴된 분야를 청소하는 그의 방법이었다. 포획된 민간인 그룹은 의심스러운 땅에서 온라인으로 걸어가서 폭발을 일으켜 군대로 향했다. 문서화된 수술에서의 기술은 단 3일 만에 약 0명이 사망했습니다. 비인도는 동부전선의 잔악행위에 익숙한 관찰자들을 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943년에 대한 내부 보고서는 보르키 마을에서 성인을 처형한 후 학교 파티오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모여졌는지 문서화합니다. 탄약을 사용하는 대신 손더코만도의 멤버들은 소총 꽁초로 그들을 때리고 벽에 두개골을 분쇄하여 그들을 죽였습니다. 일부 군인들이 꺼리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디알레 왕에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아이의 목을 자신의 손으로 부러뜨렸습니다. 이 기간의 공식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1943년 6월 날짜인 힘렐에 대한 보고서에서
디얼레 왕에는 그의 부대가 15개월 만에 15영명의 적을 제거했으며 92명의 사상자만으로도 15영명의 적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심을 불러 일으키느니 불균형은 운영 효율성 테스트로 축하되었습니다. 극심한 잔인함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이 아니라 전략적 역동적으로 인해 나치기구 자체 내에서 우려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민스키의 독일 총재는 1943년 말 SS의 높은 지휘관에게 특별한 서한을 보냈다. 그는 손더코만도의 방법이 30년의 전쟁에 합당하다고 비난했으며 지역 인구를 급진적으로 분류하고 당사자들의 무기로 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내부 비판은 여성과 어린이가 학살되거나 불에 타면 인간의 전쟁 행동의 모습도 있다라는 공개 문구로 끝났다. 나치 선임 공무원은 손더코만도가 제3제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정도로 그의 상사에게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은 디리 왕에는 1943년 독일 크로스를 그의 예외적 인업적으로 받았다. 히물러, 자신이 승인 한 이상은이 장치가 시스템 내에서 이상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표현을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벨로루시 주민들에게는 그 영향은 묵시적이었습니다. 지구의 얼굴에서 전체 공동체가 지워졌습니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전쟁이 끝날 때 벨로루사 마을의 60세트 이상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는 소비에트 연방 전체에 가장 큰 손실을 겪었으며 전 세계 인구가 2일 1000만 명으로 사망했으며 2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붉은 군대가 1944년 6월에 벨로루시의 해방을 시작하면서 수장작전을 시작했을 때 손더코만도 디얼레 왕은 폴란드로 철수하여 황폐하고 외상을 입은 영토를 남겼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폴란드 자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 학살에 출연하여 그들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들을 스캔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바르샤바, 공포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도시. 1944년 8월 1일 에이리아 케이라조와 폴란드 국군은 바르샤바에서 독일 점령에 대한 대규모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군대가 도시의 동부 지역에 다가가면서 20영명의 폴란드 전투원들이 소비에트가 도착하기 전에 수도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의 영향에 대한 주권을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들은 큰 도시 지역을 통제하여 독일 수비대를 놀라게 하는 바리케이드와 방어 위치를 설립했습니다. 히틀러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불균형적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총파괴와 130만 명의 주민의 체계적인 근절을 모범적 인처벌로 명령했다. 도시는 지구 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그는 지배했다. 이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 히물러는 손더코만도 디얼레 왕에르가 이미 여단으로 승진한 특수탄압 유닛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이 8월 3일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디얼레 왕의 부대는 벨로루시보다 훨씬 더 이질적인 구성을 선보였습니다. 약 2영명의 군대에는 독일 범죄자, 이스트 조교, 주로 우크라이나 및 강제 수용소에서 직접 추출한 신입사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러시아 공동협력여단, 카민스키 브리가데라고도 함이 비슷한 불길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초기 운영 영역으로 지정된 서부 지역은 노동 계급 가족에 의해 밀집되어 있었고 중요한 반란 요새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 전략적 명칭은 사명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전투원에 대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보복이었다. 오라의 연대순 1년의 사건은 유럽 전쟁의 가장 어두운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8월 4일 골체프스카 스트리트를 따라 전진한 손더코만도는 주거용 건물의 체계적인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도시 청소 작업과 달리 특정 반란군은
여기에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민간인은 합법적인 목표로 간주되었습니다. 8월 5일에 가장 치명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잔인한 갈등에서도 전통적으로 존중된 시민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의료센터 중 하나인 월스키 병원은 체계적으로 비워졌습니다. 350명 이상의 환자, 의사 및 간호사가 뒤쪽으로 이송되어 정원을 처형했습니다. 특히 공개되는 에피소드는 병원의 독일 의사가 개입하려고 시도했을 때 많은 환자들이 정치적이었고 그들 중에는 민족적 독일인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여단 장교의 반응은 기본 논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 및 복지 공간은 비슷한 잔인함으로 공격되었습니다. 산 와우지네츠 교회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서 미사를 학살하면서 미사를 축하했습니다. 월스카 스트리트의 고아원에서 300명 이상의 어린이와 간병인이 공동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전쟁 범죄 조사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디에랄레 왕 자신은 학살에 개인적으로 참여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총검과 실린더 헤드를 사용하여 탄약을 경제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월스카 40일 스트리트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피난처를 찾은 아파트 건물이 휘발유로 뿌려져 태워졌습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저격수는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해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낙담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군인들이 어떻게 보드카를 마셨는지 화가를 보면서 총에 맞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올 것인지에 대해 베팅했습니다. 저항성 전투원이자 목격자인 완다 트렉 시크 스타에스카, 완다 트라칙 스타우스카는 가장 충격적인 간증 중 하나를 제시했다. 8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72시간 만에 오라 지구에서만 30영명에서 40영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간 농도는 학살을 가장 강렬하고 효율적인 전쟁 중 하나로 전환하며 홀로 코스트의 초기 단계와 비교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원시적이고 개인적인 수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오라에 배치된 사나리는 높은 나치 구체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도덕보다는 실용적인 이유로 다시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독일 연방 아카이브의 문서에 따르면 히물러는 손더코만도에 내부 감시를 명령했으며 그 회원들은 폭력으로 취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거나 다른 독일 유닛을 공격할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문서화된 사례론이 긴장을 보여줍니다. 독일 군사의사가 병원 델라산타 트리니닷 병원에서 환자를 대피시키려고 했을 때 그들은 디아랄레 왕의 병사들에 의해 위협을 받았으며 그들은 건물을 청소할 수 있도록 철수를 요구하는 기관총을 가리켰습니다. 우월한 SS 장교의 개인만이 독일 군대 사이에 대립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지표는 기존의 웰마크트 반응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북부 부문에 배정된 전차 사령관은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역설적이게도 내부적 불안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샤바의 존더 코만도가 이룬 업적은 공식적으로 제국의 최고위층에서 축하를 받았다. 1944년 9월 30일 본격적으로 작전에 투입된 디를레 왕은 가장 명예로운 군사 훈장 중 하나인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봉기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결단력을 발휘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순은 정권의 도덕적 정신 분열증을 증명한다. 우올라의 초기 단계 후 디를레 왕 브리가드는 바르샤바의 역사적인 센터로 이사하여 10월 2일 최종 항복까지 폴란드 반란군과 싸우는 집에 참여했습니다. 이 몇 주 동안 그들의 방법은 극단적 인잔인함에 의해 계속해서 구별되었습니다. 민간인을 인간의 쉴드로 사용하고
죄수를 체계적으로 처형했으며 고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장치 비용은 상당했습니다. 약 0명의 초기 부대 중 700명 미만이 반란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 부상과 실종 사이에 0개 이상의 사상자를 겪었으며 이는 직원 회전을 완전히 암시했다. 그러나 이 높은 손실률은 잔인함을 완화시키거나 방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저항의 마지막 초점이 항복되면 바르샤바는 폐허에 누워 있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체계적인 학살에서 처형되었습니다. 8세기가 넘는 존재가 있는 역사적 도시는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으며 이웃당 이웃, 기념비의 기념비. 특별 철거팀은 폭탄과 화재가 시작된 것을 완료했습니다. 도시 구조물의 85%가 잔해로 축소되어 바르샤바를 가장 파괴적인 유럽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오라 학살과 그 후에 바르샤바의 파괴는 기존의 전쟁 범죄를 초월합니다. 그것들은 철학자 조르지오 아감벤이 나중에 예외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나타냅니다. 법적 및 도덕 질서의 총정죄는 주권자가 특정 인간의 삶에 완전히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욕심이 가능해집니다. 이 극단적인 맥락에서 손더코만도, 디얼레왕게르는 비정상적인 변칙이 아니라 이 탁월한 논리를 구현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범죄 기록에 의해 이미 기존의 사회 규범 외부에 위치한 회원들은 서구 문명의 모든 한계를 초월한 정책의 이상적인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형제단, 공포의 국제. 디리왕의 브리가드는 나치 장교들을 세우캔들한 격렬한 바르샤바를 뿌렸지만 역사의 그림자에서 더 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독일 수용장과 범죄자로 구성되니 손더코만도는 이데올로기, 사디즘 및 실용적 유용성이 마찰없이 수렴되는 초국가적 폭력의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1944년까지 디얼레 왕은 더 이상 독일 유닛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국제공포를 명령했습니다. 동쪽, 특히 벨로루시에서 열린 캠페인에서 디얼레 왕은 독일 감옥뿐만 아니라 점령된 영토에서도 강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발트인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트 엑스프리사로 로스로 죄수 나 순수한 절망장에서 죽지 않기 위해 입대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이데올로기적이 아니며 생존 거래였습니다. 로나 여단, 로나 브리가다의 전 공동작업자, 인 민간인에 대한 잔인함을 위한 악명 높은 단위, 특히 여성들도 통합되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그들은 오라 지구 학살 기간 동안 디아르레 왕의 남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독일인조차도 그들 근처에서 운영을 피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 간증은 마치아 만주이가 군사 참조 틀을 잃은 것처럼 사디즘의 행위에서 경쟁하는 두 부대의 군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문서화되었지만 중요한 모습은 여단 주변에 있는 여성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싸우지 않았지만 일부는 정보원, 간호사 또는 강제 성적 협력자로 참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사 협력자들이 활발한 잔인한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폴란드 전쟁 범죄위원회 Polish War Crimes Commission에 의해 기록된 사건은 바르샤바의 디리 왕엘과 동행하고 신문 후 체인으로 어린이를 때리는 우크라이나 여성을 설명합니다. 이 부대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또 다른 독일 간호사는 립스틱으로 표시된 공습을 촉진하기 위해 숨겨진 유대인 아파트의 문으로 표시된 여성들을 목격했습니다. 여단의 도덕적 역전 생태계에서 이 여성 인물들은 폭력을 인간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통합되고 증폭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를 외국에 대한 절대 영역의 일부로 제도화했다.
손더코만도 디얼레 왕의 잔인함은 외부적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선에서 이 부대의 유일한 이름은 다른 형성의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은 병사들의 위협으로 사용했습니다. 웰마크트와 와픈 SS 대대에서 일종의 모범적 인처벌로 디리 왕과 함께 당신을 보내십시오와 같은 문구. 높은 명령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와는 거리가 멀지 않은 히mmler는 짐승 사이의 종료에 대한 두려움이 순종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병사들은 처벌이 아니라 잔인함을 통해 구속하기 위한 화재 테스트로 일시적으로 디르앙엘로 보내졌습니다. 손더코만도는 나치 기계 내에서 거의 자율적 인구조로 작동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이 장치에는 자체 약탈 시스템, 호의 교환 및 내부 처벌이 있습니다. 처벌에는 불순종을 위한 공공처형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상에는 주류, 자유시간 및 포로 여성이 포함되어 하였습니다. 이 병렬의 권위 구조는 디엘레 왕엘의 멘토이자 SS의 고위 책임자 인 거틀롭 베르그와 같은 인물에 의해 견딜 수 있었으며 경보된 지역 통제에 의한 해산에 대한 여러 번의 시도를 피했습니다. 베르겔에게 손더코만도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손더코만도의 잔악 행위가 알려지면서 소비에트는 전쟁 선전에서 그들을 활용했습니다. 옥타빌라는 독일인이 차지한 지역의 공중에서 발행된 디리 왕게르가 저지른 범죄를 비난했습니다. 라디오 모스크바는 스키러스 농민, 살아남은 학살, 그리고 일반적인 무덤을 발견한 붉은 군대 병사들의 이야기를 전염시켰다. 디얼레 왕이 직접 행동하지 않은 전선에서도 그의 이름은 절대적인 적의 상징으로 불러졌습니다. 소비에트들은 유형의 공포가 발명되거나 과장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빨리 이해했다. 폴란드에서 디얼레 왕을지라는 용어는 악마나 살인 유령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이성적 인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손더코만도 딜레 왕겔의 역사에서의 장은 그것이 단순히 괴물 같은 단위가 아니라 터미널 단계에서 제3제국의 완벽한 합성, 즉 이데올로기, 공통범죄, 불의 및 정치적 유용성을 결합한 장치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정권은 그 존재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델로 만들고 보호하고 그것을 축하했다. 그는 그에게 장식을 주었고 계급을 늘리고 내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확장했다. 범죄는 예외가 아니라 운영 방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국적, 언어 및 국경을 통해 수출, 다각화 및 통합되었습니다. 디리 왕은 단순히 범죄 부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치 국가에 의해 조심스럽게 조율된 퇴행의 교양곡, 인합법적 인잔인함의 생태계를 지시했다.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까지 공포의 마지막 저녁 1944년 10월 중순 여전히 뜨거운 바르샤바 제가 들어간 손더코만도 딜레 왕에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슬로바키아로 이사하여 또 다른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8월 29일에 시작된 슬로바키아 국가 봉기는 중부 유럽에서 나치를 주문하는 또 다른 도전을 나타냈습니다. 그때까지 부대는 라이치의 일반적인 분해를 반영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더코만도의 내부 구성은 더 이상 원래 구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초기 핵을 구성한 독일 밀렵군들은 대부분 교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당황스러운 인간 모자이크였다. 베테랑 범죄자, 슬라브어 보조원, 강제 수용소에서 추출한 죄수, 공산주의자, 유틸리티의 유틸리티 및 정치적 반대자들, 심각한 불령에 의해 처벌된 군인, 그리고 이 대안에 대안이 제공된 동부전선의 사막자들도 제공했다. 이 극도의 이질성은 손더코마간도를 나치 농도 우주의 소우주로 바꾸었다. 가해자와 강제 피해자들은 내부와 외부에서
유일한 상수가 폭력이었던 군사화된 단위에서 공존하도록 강요했다. 1944년 10일 월 SS에 대한 내부 보고선언이 본질을 포착했다. 슬로바키아의 운영 프레임워크는 이전 시나리오와 크게 달랐습니다. 조세프 티소의 협력 정부에 따라 공식적으로 독립적인이 나라는 폴란드나 벨로루시와 같은 직접 점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립협의회가 이끄는 반란은 온건 한민족주의자들로부터 공산주의자들에게 포함되었으며 이 나라의 중심지의 넓은 산악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다. 독일의 답변은 불균형했다. 손더코만도는 일반 SS 및 웰마크트 유닛과 함께 반스카 비스트리차 지역의 동쪽에서 개발된 반란 기술을 배치했지만 새로운 산지에 적응했습니다. 당파와의 협력에 의심스러운 마을은 체계적으로 비워졌다. 메탈 마운텐스에 위치한 브레즈노 마을은이 방법론을 보여줍니다. 근처 숲에서 당파와의 싸움을 마친 후 손더코만도는 마을에 들어와 중앙 광장에 400명 이상의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연구나 과정이 없으면 대부분은 화상을 입은 헛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기관총을 배치했습니다. 이 단계의 독특한 요소는 재료 전리품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는 것이었다. 폭력이 주요 목표인 이전 작전과 달리 슬로바키아에서 체계적인 약탈은 획득한 두드러진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장치는 체계적으로 음식, 소, 가구, 도구, 알코올, 의류, 보석 및 가치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전체 호송대원이 상품을 레타 게르디아로 이송하여 암시장 회로에 들어갔거나 고등 경찰관들 사이에 분배되었습니다. 이 진화는 터미널 상제국의 실용적인 현실에 반응했다. 동맹국 폭격과 생산 영토 상실로 인해 독일 물류 시스템은 더 이상 전시된 군대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디아렐레 왕에르와 같은 부대는 약탈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지속에 대한 암시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령관 자신은 관행을 제도화하여 알코올, 포로 여성 또는 야간 경비원에 대한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기업가 군인에게 보상을 주는 약탈 채권의 내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내부 부패는 장치의 기본 기능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경찰관은 죄수들을 협력토지 소유자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부상당한 의료용품은 모르핀과 알코올로 판매되었습니다. 디얼레 왕엘 자신은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석, 시계 및 피해자로부터 추출한 금화를 포함한 작은 개인 보물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드러난 증언은 일시적으로 부대에 붙어있는 와픈 SS의 의료 책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병사가 아니었고 그들은 매일 밤 도난당한 알코올로 취했습니다. 그들은 죄수들과 함께 러시아 룰렛을 연주했습니다. 비커미션 장교는 재미를 위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10일 월말까지 슬로바키아 조사는 대부분 질식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당파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산악지역에서 퇴각하여 붉은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제한된 저항을 유지할 것입니다. 내부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무에서 성공적으로 간주된 손더코만도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헝가리에 배치된 군사 상황은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농촌 환경이나 도시 억압에서 반당파적 작전이 아니라 붉은 군대가 부다페스트로 진출한 전통적인 전선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SS의 36번째 기라나데로 디비전, 이 타이틀은 기능보다 명예 롭지만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헝가리 수도의 동쪽 방어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기존의 전쟁 맥락은 부대의 군사 결핍을 잔인하게 노출시켰다. 무방비 인구에 대한 폭력에 적합한 회원들은
소비에트 정규 군대와 마주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 및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불균형 한 물질과 인간의 손실로 압도적 인패배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반응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드롭 아웃. 그들은 밤에 자리를 떠나 무기와 용품을 자주 섭취하여 SS 범죄자들을 위해 예약된 것보다 더 많은 클레멘테 치료를 기대하는 서부 통제 지역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전투 명령을 무시했으며 헝가리 사람들의 약탈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특히 공개되는 현상은 전쟁 군주라는 내부 보고서의 모습이었다. SS 유니폼을 입는 것조차도 봉건 산적처럼 행동하여 다른 약탈자들에 대한 보호를 대가로 세금을 요구하는 농촌 지역에서 통제 지역을 확립한 소그룹의 사막그룹. 이 상황은 너무나 관리가 불가능해져서 독일의 고등사령부 가이 장치로이 부대로 강등, 즉 철도보호, 물류 예금의 양육권, 때로는 다른 부대의 사막에 대한 처벌적 작전과 같은 2차 기능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교적 간단한 작업에서도 성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부다페스트 근처에 주차한 정기적 인 웰마크트 경찰관이 작성한 독일 카운터 스파이지에 의해 가로채워진 편지는 일반적인 느낌을 합성했습니다. 1944년 12월 부다페스트가 실제로 소비에트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느니 부대는 완전히 유기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전리품 분포로 인한 대규모 탈북, 풍토, 성 알코올 중독, 만성 분쟁 및 빈번한 내부 충돌로 인해 군사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디얼레 왕엘 자신은 전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개인 탈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포착된 문서에 따르면 그는 허위 정체성을 축적하고 탈출 네트워크와의 접촉을 확립했으며 개인용 전리품의 일부를 스위스와 스페인의 중개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치즘에 대한 그의 광신적 충성은 그가 진정으로 존재했다면 생존의 기본 본능으로 대체되었다. 헝가리 의의 말기 단계는 나치 붕괴에 자주 무시되는 차원을 폭로합니다. 군사 및 물류 구조뿐만 아니라 도덕적 및 이데올로기 기구의 붕괴. 정치적 또는 군사 구실을 제거한 데얼레왕 여단은 기본 본질로 축소되었습니다. 범죄를 통일한 범죄자들, 범죄를 정부의 방법으로 제도화한 정권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최후의 붕괴, 지옥의 마지막 명령. 1945년 2월 손더코만도 딜레왕엘의 마지막 공식 변태를 표시했습니다. 독일 군사 현실을 고려한 거의 초현실적 인행동에서의 부대는 SS의 36번째 기라나데롯 부서의 지위에 공식적으로 높았다. 이 프로모션은 연합군의 진보에 따라 매일 영토가 줄어드는 동안 계속해서 웅장한 약속을 발행한 정권의 관료적 환상을 반영했다. 지난 몇 달 동안이 분열의 인간 구성은 아마도 나치 구조적 왜곡의 가장 극단적 인예일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은 소수의 원래 범죄자들과 함께 이제는 전직 희생자들과 같은 깃발 아래로 행진했습니다. 파시스트 정치범, 공산주의자, 유용한 유대인, 동성애 기술, 여호와의 증인 및 12년의 나치즘을 위해 체계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가해자와 희생자들의 융합은 비극적 인아이러니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유대인 과학자들은 즉흥적 인폭발물을 개발해야 했고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SS 장교들의 명령을 전달하는 독일 공산주의자, 폭력 범죄자들을 위해 탄약을 운반하는 평화주의자 지식인들의 명령을 전달했다. 그것은 제3제국의 도덕적 분해에 대한 살아있는 우화였습니다. 이 월말 중요한 사건이 유닛의 효과적인 해산을 가속화했습니다. 베를린 주변의 비란덴불 근처의 분쟁에서 딜레왕은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비에트 총알이 왼쪽 폐를 건너
뒤쪽의 군용병원으로 대피를 강요했습니다. 이 명령은 일시적 의로의 독특한 훈련에 대한 이전 경험이 없는 정기적 인장교, 인 SS, 브리가데 퓨럴, 프리츠 시메데로 일시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딜레 왕엘의 협박이 없으면 깨지기 쉬운 내부 균형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베테랑 비위원회 장교는 포획된 탈출 준비가 강화되었을 때 전쟁 범죄자로 취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제 신병은 사막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슬라빅 보조원은 동포들이 반역자를 고려하고 유니폼을 제거하고 배지를 식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 이 부대는 주로 베를린 이전의 마지막 방어 장벽 인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동부 전선의 여러 분야에 조각화되어 분배되었습니다. 이 입장에서 막을 수 없는 소비에트 진보와의 절망적 인싸움으로 수, 장비 및 동기부여가 무한한 우월한 적에 대한 대량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1945년 3월 24일자 독일 일반 직원 보고서는 전투 가치에 대한 잔인한 평가를 제공한다. 4월 중순 베를린이 붉은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전여단 디에를레 왕엘에 흩어져 있는 유적은 수도의 절망적 인방어에 통합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대로 축소되니 연결되지 않은 그룹은 도시의 남부와 중심의 부문에서 싸웠으며 볼크스툼 유닛, 인기 민병대, 히틀러 청소년의 분리 및 와픈 SS의 마지막 대대와 혼합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설명하는 문서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그립니다. 일부 회원, 특히 채용돼 온 회원들은 필사적으로 민간인과 혼합되어 유니폼 및 군사 문서를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가 유니폼과 독립적으로 그들을 비난했다는 것을 알고 자살 결의로 싸웠으며 동맹국이나 소비에트의 정의에 직면하는 것보다 전투에서 죽기를 선호합니다. 특히 광신자 그룹은 선전 사역의 폐허에서 방어 위치를 확립했으며 그곳에서 강렬한 포병 화재로 며칠에 저항했습니다. 소비에트 군대가 마침내 5월 1일에 건물을 폭행했을 때 그들은 무시무시한 장면을 발견했다. 전투에서 죽은 수비수들 외에도 그들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수많은 시체를 발견하여 임박한 체포전에 집단적 자살을 증명했다. 1945년 5월 2일 베를린의 마지막 가을과 함께 디얼레왕 여단의 공식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은 소비에트들에 의해 체포되거나 패배한 독일의 혼란에 흩어져 있었고 마침내 제3제국을 넘겨주는 정의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오스칼 디를레 왕엘의 운명은 독특한 코스를 따랐습니다. 그는 폐의 상처에서 부분적으로 회복한 후 소비에트가 도착하기 전에 군 병원을 벌였다. 몇 주 동안 그는 실레시아의 난민 혐의 인 하인리히 앙거, 하인리치 앙걸라는 이름으로 허위 문서를 사용하여 점령 독일을 옮겼습니다. 이 의상은 처음에 효과가 있었으며 프랑스 점령 부문에 도달할 때까지 미국 통제 지역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1945년 6월 1일 그의 행운은 독일 남부 알츠하우센 근처에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차우 강제 수용소의 오래된 죄수는 그를 난민 그룹 사이에서 인정하고 프랑스 당국에 경고했습니다. 그가 허위 정체성을 유지한 최초의 신문 후 치과 검사와 특징적인 흉터는 그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공칭 양육권으로 막세 입원했지만 직업군의 조수로 일한 추방된 폴란드 경비원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되었다. 6월 5일부터 6일 밤에 일어난 일은 부분적으로 그림자로 남아있지만 여러 후속 증언이 일관된 이미지를 만듭니다. 폴란드 경비원들은 그들이 바르샤바 정육점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직접적인 정의를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를 데려가서
그를 고립된 방으로 데려갔으며 패턴의 타격, 군용 부추로 차기, 일부 버전에 따르면 바요네타 조에스를 포함한 잔인한 박동을 주었다. 최근 상처로 약화된 더우른이 치료에 빠르게 굴복했다. 간결함과 모호함으로 유명한 공식 프랑스 보고서에 따르면 죄수는 수감자들 사이에 명백한 분쟁 이후 그의 세포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기록했다. 그의 몸은 미확인 공동무덤에 의식 없이 묻혔습니다. 불과 수십 년 후 1960년에 법의학 발굴은 치과 기록을 통해 확실히 확인될 것이며 이들은 오스칼 딜레왕에 효과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공식 재판이 없느니 사망은 나치 정권에서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를 밝힐 수 있는 과정의 역사를 박탈당했다. 디리왕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의 부대에 대한 많은 운영 세부 사항이 그와 함께 사라져서 부하 직원의 박해를 복잡하게 하는 다큐멘터리 진공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단의 약 700명의 회원과 관련하여 그 집단 운명은 전쟁 후 과도기 정의의 가장 중요한 실패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대다수는 시대의 행정 혼란, 제국의 마지막 날에 기록의 체계적인 파괴로부터 그리고 그 후 정치적 우선순위를 되살리기 위한 냉전의 시작에 대한 혜택을 얻음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 일부는 남미나 아랍 국가로의 탈출을 촉진하는 유명한 G 노선,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부 또는 소비에트 정보 서비스에 의해 모집되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단순히 독일 시민사회를 조용히 재통합하여 재건된 연방공화국에서 일반 시민의 역할을 채택했습니다. 최소한의 분수만이 사법과정에 직면했습니다. 뉘른베르크의 판단에서 손더코만도는 접선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우선 순위 연구 초점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주인은 정권의 상부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정 통지 단위가 아니라 서부 포스트 전쟁 독일에서의 부대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인 지연과 장애물을 경험했습니다. 검찰은 불완전한 파일, 실종된 증인 또는 모호한 법적 관할권을 발견했습니다. 경제 재건과 초기 냉전에 의해 지배되는 1950년대의 정치적 분위기는 역사적 상처를 여는 대신 폐쇄 장을 선호했다.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은 이러한 범죄에 더 큰 관심을 보였으며 1960년에 바르샤바 사형 집행자라는 광범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사회주의 정의의 범위를 넘어 서구 영토에 있었으며 그러한 연구를 주로 선전운동으로 바꿨습니다. 역설적으로 폴란드, 벨로루시 및 소비에트 연방에 있었는데 딜레왕 여단의 기억은 주로 사법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집단적 외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기념비, 기념 플라크 및 연례의식은 특정 학살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반면 구두 간증은 세대 간에 그러한 사건의 기억을 전달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독일에서는 델레왕을라는 이름은 학교 교과서에 없고 전문화된 학업 연구로 강등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소외는 홀로코스트와 나치 범죄의 기존의 해석적 틀에도 도전한 에피소드에 대한 통합의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디알레왕 여단의 역사는 일반적인 범주의 군사 역사 분석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의 적 충동을 정치적 목표로 전달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설계된 통일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끔찍한 질서의 집행자, 일뿐만 아니라 잔인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나치즘의 비정상적인 편차를 나타내지 않고 가장 직접적인 표현과 이데올로기 필터가 없었다. 이 극단적 인사례는 우리에게 과도한 폭력과 체계적인 폭력 사이에 일반적인 편차와
공포의 제도적 정상화 사이에 일반적인 범죄와 정치 범죄 사이의 전통적인 차이를 제고해야 합니다. 딜왕을 브리가드는 혼란스러운 진실을 구현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사디즘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용한 도구로 재배되었습니다. 해산 후 70년이 지난 후이부서는 역사적, 윤리적 이해에 대한 도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유산은 특정한 잔악행위의 목록일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 조건에서 국가 조직과 범죄 조직의 구별이 어떻게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연입니다. 그것의 역사는 문명이 깨지기 쉬운 건축이며 설명할 수 없는 이상과는 거리가 멀지 않은 힘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야만적으로 기능적 유용성을 찾는 정치 시스템에 의해 재배되고 지시될 수 있습니다.